네, 정치마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국 의대교수협의회, 그러니까 전의교협 회장단과 비공개 면담을 갖고 그 이후에 곧바로 대통령이 전공의들 면허정지 처분 유연하게 대응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의정 갈등의 해결 국면에 접어드나 싶었는데 오늘 아침에 의대교수협의회 발표를 보니까 또 상황이 달라진 게 없나 싶기도 한데, 먼저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을 중재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한동훈 위원장의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관련 발언 짧게 들어보시죠. 이제 대화의 물꼬가 트인 것이고 국민의 건강이라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를 앞두고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정부가 이 정책을 잘 추진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고통과 불안을 해결하는 국민의힘과 국민의 고통과 불안을 이용만 하려는 민주당과 저희는 현격한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의사 때리기를 통해서 의대 증원 문제를 갖고 의사 때리기를 통해서 뭔가 정부가 일한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고 결국에 나중에 가서는 대폭 의사단체에 양보를 해서 문제를 그냥 봉합하는 이런 방식으로 당이 수습하려고 하는 것이 애초에 시나리오였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공공성을 높이겠다는 것보다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 문제를 활용했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의정 갈등을 중재하고 있다, 이 시각에 대해서 여야는 서로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제 야당에서는 왜 이 시기에 한동훈 위원장이 등판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정치의 본령이 뭡니까? 정치는 어쨌든 그 불확실성을 제거해서 확실성으로 만들어주고 어떤 국민들이 삶이나 이런 쪽에서 가시거리를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정치 영역 아닙니까? 지금 사실 의료 이 문제 때문에 기존에 피로감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사실 일반인들도 지금 약간 좀 불안해 있어요. 왜냐하면 혹시 내가 사고 나면 어떡하나, 또 우리 주변에 가족이 갑자기 다쳐서 중병이 들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감도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정치권이 이제는 선거에서 이게 필요해서 당리당략적으로 나선다기보다는 최소한의 국민의 불안감과 우려는 덜어줄 수 있도록 정치권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팔짱 끼고 있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면 정치가 당연히 개입해야죠. 다만 이제 이 시기 한동훈 위원장이 좀 나선 거는 일단 의협 쪽에서 먼저 요청이 있었다고 하고,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도 이 문제를 수도권 출마자들이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받아들였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한 14만 명 가운데 되는데 거의 절반가량이 지금 다 개원의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이분들이 하루에만 해도 진료 환자들 한 100여 명씩 만날 텐데 이분들에게서 무슨 얘기가 나오겠어요? 험한 말이 나오겠죠. 정부에 대한 비난이라든가 왜 이렇게 무리하게 하느냐. 이런 것들을 듣는 지금 환자들이나 수도권 후보들 입장에서는 우려할 수밖에 없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도 작용한 것 같아서 저는 어쨌든 이걸 야당이 너무 이건 음모론 차원에서 혹은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라 기왕에 이렇게 된 거 빨리 힘을 만들어서 그러면 TF라도 구성해서 일단 정부는 지금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으니까 그럼 정치권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좀 힘을 실어줘야지 이걸 팔짱 끼면서 한동훈 위원장이 뭔가 해결하는 게 이게 민주당에 불리하다,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는 거는 조금 저는 소화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과정이 어찌됐든 의정 갈등이 해결된다면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대목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확실성이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중재를 나서면서 확실성으로 지금 바뀌고 있냐, 국면 전환이 되고 있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전혀 보세요? 국면 전환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정부와 의료계와의 갈등 요인들이 있는데 한두 개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들이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다 알 수도 없어요. 예.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나오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게 의대 정원 문제. 2,000명으로 이제 딱 못을 박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각 의과대학들에다 정원을 배분했어요. 지방대학 위주로 말이죠. 근데 왜 꼭 2,000명이 아니면 안 되냐, 이런 얘기예요. 일단 2,000명에서 그래 2,000명도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야지 의사들에게 명분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뭔가 물꼬를 트는 듯한 그런 모습은 좋은데 너무 형식적이란 말이에요. 일단 오늘부터 전공의들 면허정지에 대해서 유연하게 반응해달라. 그러니까 대통령이 받아들였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런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저 홍익표 원내대표의 말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까지 했겠어요. 이걸 청소년 기획으로. 그렇다면 정말로 나쁜 정권인 것이지 전 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이왕 이렇게 하면 말이죠. 마음을 완전히 열고 제로베이스에 있어서 이 사안을 봐야 돼요. 제가 대단히 이상했던 게 한 달, 두 달 이상을 그렇게 정치, 공천 얘기하고 별 얘기 다 나오면서 어떻게 여야가 이 의료대라는 얘기 거의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민심의 향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것만 지켜보고 대단히 있는 비겁한 거죠. 그래서 눈치 보는 비판을 거예요. 받았습니다. 양쪽이 다 예. 똑같아요. 근데 특히 정권은 권력을 가진 집권 세력이기 때문에 여기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죠. 근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한동훈 위원장도 별 얘기를 다 하면서 이 얘기를 의외로 안 하더라고요. 애써 안 하면서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지지율이 막 떨어지고 막 어렵게 되니까 이제 나선 거거든요. 이왕 나서려면은 확실하게 나서야 돼요. 이렇게 나서가지고요. 오히려 야권으로부터 비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정부는 강경한 입장이었습니다. 법대로 하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었는데 의사들 면허 정지에 대해서도 교수들의 집단 사직에 대해서도 강경한 목소리 일관이었었는데 대통령실이 돌연 한 발 물러서는 입장을 취한 것은 왜라고 보십니까? 굳이 뭐 표현한다면 전략적 허용, 전략적 허용의 범위를 좀 넓혔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쟁점은 그 의대 정원 숫자가 맞아요. 2,000명. 여기 대해서 한 발도 양보 못하겠다는 정부 입장이고 이미 정원에 반영을 해버렸고 내년도 정원에 반영을 해버렸고 그 의협은 이런 거 처리하지 않는 한 아무런 우리가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고 하다가도 실질적으로 지금 놓고 보면은 의협도 사실 오늘부터 이제 전공의들 징계 말하자면 면허 정지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의사들도 지금 또 사표를 내겠다는 그 말하자면 오늘이 이제 일종의 변곡점에 와 있기 때문에 이제 어제 타이밍이 됐던 걸로 봐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도 저도 사실상 시험대에 들었다 보는 이유는 뭐냐면 한동훈 위원장도 정치권에 입문하기 전에는 법무부 장관을 하셨고 검사를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는 이제 정치에 들어와서 두 달 반 정도 협상과 말하자면 뭐 공천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본인의 책임과 판단하에서 결정짓는 걸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양측 간에 거의 치킨 게임 양상으로 치닫는 이 상황을 조율한다?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총리를 수장으로 하는 이제 그 대책반이 가동이 됐고 어쨌든 의협 쪽에서도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창구는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조율해내는 대통령께서는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어느 정도의 재량권은 좀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원 이런 거 빼놓고 나머지 부분은 뭐 좀 약간 징계라든가 그다음에 의사 쪽에 요구사항 수렴 이런 정도는 조금 그런 한 것 같은데 그럼 이걸 얼만큼 정교하고 치밀하게 협상을 해내고 그다음에 조율을 해내느냐 이건 이제 저도 이제 시험대에 들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당장 어제 이제 시작한 일이고 이제 오늘부터 정부 측과 긴밀하게 물밑으로 소통하고 의협 쪽도 채널을 가동하겠죠. 그래서 저는 제로 베이스까지는 몰라도 최소한 의사들이 요구하는 선에서 우리가 한 발도 양보할 수 없다. 이거는 조금 이제 제고할 필요가 있고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도 이뇨한 지금 전 혁신위원장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 같은 의사 출신에 말하자면은 훌륭하신 그 정치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고견을 좀 들어가면서 조율하고 그다음에 물밑 채널을 통해서 대화에 나서고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접점과 그래도 갈등의 어떤 갈등을 푸는 실마리 정도는 좀 찾아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전망합니다. 아까 최 교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뭐 여당이고 야당이고 정치권에서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가 지금 이제 총선이 2주 남짓 남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섰단 말입니다. 이건 이제 더 이상 민심에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절박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일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주일 전까지는 공천의 시간이었잖아요. 여야 모두 사실 거기에 매달려서 사실은 그 사람 하나 공천하는 문제가 결국에 전부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막상 이제 모든 사람들 해가지고 전선으로 내보내고 나니까 이 현안이 눈에 보이는 거죠. 특히나 이 현안은 수도권에서 매우 민감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국민의 피로감이라든가 느끼는 어떤 자신에 대한 불안감을 떠나서 이게 장기화될 경우에는 사실 우리의 의료 말하자면 체계 축이 흔들릴 수도 있고 사실은 지금 의사들이 이렇게 마지막 그야말로 벼랑 끝 전술을 통해서 사표까지 우리가 감내하겠다고 이제 내년에 학생을 뽑는다면 우리가 모든 걸 전면 보이콧하겠다고 나서는 순간 사실 이게 체감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은 거의 재앙에 가까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더 이상 정치권이 방기한다? 이거는 정말 정치가 자신의 갈등의 조정이라는 본령을 이거는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현실은 저도 이해합니다. 그 의료계의 요구는 2,000명 이 인원은 안 된다는 게 시종일관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핵심 요구 메시지인데 거기에 대한 어제 대통령실의 메시지가 나왔던 건 아니고 한동훈 위원장이 만났던 자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대신 의사 면허 처분하는 것에 대해서 좀 유연하게 대응하겠다. 이 정도의 메시지가 나온 거는 왜라고 보세요, 그럼? 전 정부의 불통이라고 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의사들은 의사들대로 논리가 있을 것이고 정부도 일리가 있어요. 여러 가지 논거되잖아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무슨 뭐 평균 의사 수 이런 거. 근데 그 밖의 것들 너무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정부 측에서. 의사들은 의사들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접근을 한다면 2,000명이 타당하고 같았지만 여러 갈등이 계속 증폭되고 계속 장기화되면 일단 입장을 바꿀 수 있어요. 그게 유연성입니다. 정치라는 게 완전하게 오로와 나싱이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꼭 이 만약 2,000명을 양보하면은 의사들에게 굴복한다. 아마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아요. 2,000명이라는 선에서 일단 양보하자. 네. 2,000명이 될 수도 있고 2,000명이 안 될 수 있으니 일단 협상에 응합시다라고 가야죠. 그럼 진작 이런 이런 사태가 안 나왔을 겁니다. 근데 이게 뒤늦게 대응을 하긴 했는데 여전히 2,000명은 요지부동이다라고 한다면 협상하지 말자는 얘기가 똑같아요. 면허 정지 같은 거가 지금 의사들이 겁내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근데 엉뚱하게 지금 본질을 놔두고 다른 쪽으로 접근하니까 어제만 해도 좀 뭔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나 하다가 하루 만에 다시 국면이 또 바뀌잖아요.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사직서 제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의대 교수들이 이렇게 된 말이죠. 이거 해소 못해요. 해소 못하면 당장 선거 국면인데 이거 정부 측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특히 정권 입장에서 정부 말고 정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거는 엄청난 변수가 될 텐데 당연히 야당보다는 여당에게 엄청난 악재입니다. 이거는. 이 부분을 이렇게 난 대처하는 또 대통령실의 그 입장을 알기가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네, 오늘 그러니까 의대 교수들은 예정돼 있던 사직과 진료시간 축소 변함없다고 밝혔고, 그리고 정부가 입학 정원 배정 철회 혹은 재검토 의사 밝히지 않으면 논의하는 것도 무의미하다. 지금 강경한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갈등 국면을 전환하는데 지금은 어떤 물꼬를 텄다기보다는 뭐 별로 성과가 없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의 입장만 재확인했다라고 보기엔 좀 아직 시간은 빠릅니다. 그러니까 어제 겨우 오후에 이제 시작된 게 이제 아직도 만 하루가 안 지난 상황인데 여기에 가지고 이제 이런 석 달을 끌고 온 이슈가 하루 만에 해결된다, 접점 찾는다, 그야말로 정략적인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쉽게 풀을 거를 3개월 동안 왜 이렇게 허비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처럼 사실은 이 부분이 어려운 거 맞습니다. 어려우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당의 이제 대표가 나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저는 이렇게 봐야 돼요. 이제 이게 민심에 대단히 부담이 되는 건 맞기 때문에 대통령실도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전략적 허용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푸는 건 한동훈 위원장의 이제 그러면 얼마만큼의 재량이 있느냐. 그다음에 예.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정부를 책임지고 어디까지 설득해 놓을 수 있느냐. 뭐 이런 점들이 제가 아까 시험대에 들었다고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의 결단이 저는 하루 이틀 사이에 또 조금 더 진일보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그러면 이미 발표한 2,000명이 있지만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이를테면은 그 국회가 여야가 TF를 구성해서 다시 정부와 논의해서 올 하반기 가장 빠른 시간에 할 수도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너무 그러니까 너무 이제 서로가 말하자면 양보 없이 평행선을 달리지 말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이걸 가지고 물꼬를 텄고 그다음에 일단 시작이 되고 가능성의 예술을 보여주는 그것으로 저는 일단 좀 지켜보는 게 맞지 이걸 가지고 하루 이틀 지났는데 결국은 양쪽의 입장만 재확인하니까 더 이상 의미 없다라고 보기에는 이 문제 너무 심각하고 엄중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기보다는 하루 이틀의 좀 유연성을 가진 그 대책을 좀 보면서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의료계에서 내놓고 있는 메시지를 계속 보면 한마디로 이제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 대화 협의체라든지 아니면 지금 유예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진정성이 없고 신뢰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데 계속해서 한동훈 위원장의 역할을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될까요? 이 전형적인 이제 정치의 시금석에 들은 거예요. 정치 이제 시험에 들은 건데 한동훈 위원장이 아무튼 정부에다가 대통령실에 이제 면허 정지를 유연하게 해달라 이런 요청이 받아들여졌고. 네. 근데 지금 같은 얘기입니다만 의대 정원을 2,000명씩 계속 5년 동안 늘려야 된다라는데 너무 요지부동이에요. 너무 확고해요. 이게 아마 대통령의 뜻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강하게 주장할 것 같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그 부분을 어떻게 돌파하냐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2,000명이 지금 가장 핵심이 되고 말았는데 쟁점이 되고 말았는데 이건 절대로 안 된다. 이건 상수다, 변수가. 이건 이 협상이 진전될 수 없어요. 일단 상수, 변수 포함해서 모든 걸 오픈 마인드로 보자 일단. 그 이른바 예산도 제로 베이스라는 게 있잖아요. 예. 거기서 출발하자라고 한다면 일단 협상 테이블에 앉을 거 아닙니까? 사직서 제출을 일단 좀 연기시키고 그런 다음에 얘기 시작되고 결렬될 때 되더라도 이렇게 돼야지 2,000명 우리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럼 협상하지 말자는 얘기죠. 그럼 이건 그야말로 총선 생색내기용밖에 안 돼요. 이건 그렇게 된다면 여권의 입장에서 보자 실리도 못 얻고 명분도 못 챙기고 다 잃는 겁니다. 정말 정치력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소신을 가지고 이거 당정 갈등을 비춰줄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예. 지금. 당정 갈등 의식하지 말고 자신의 생각 가지고 밀어붙여야 돼요. 근데 그 자신의 생각이 그게 아니라면 그 한동훈 위원장의 한계죠. 한동훈 위원장의 한계이자 여권의 한계다. 이번 선거에 관련돼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갈등이 오게 된 데는 사실은 2,000명이라는 이 숫자를 양쪽에서 너무 명확하게 그렇죠. 하고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오니까 상황이 이렇게 된 건데 그러면 대통령실에서는 사실상 이 2,000명
이건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일관되게 말했지만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철회하는 게 명분도 있어야 그렇죠. 되고 뭔가 좀 모양새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보완제 역할을 한동훈 위원장이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래서 제가 볼 땐 반반인데 한동훈 위원장이 인식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일단 아주 현실적으로 선거공학적으로 이 부분을 타결 못하면 진다. 그게 확실해야 되고 지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될 것이며 향후 총선 이후에 한동훈 위원장의 정치적 행보는 어떻게 될 것이냐고 생각해야 돼요. 일단 정치인이니까. 두 번째 그런 걸 다 떠나서 과연 가장 강력한 이해 집단체인데 이 의사들이 좋으나 싫으나 그들이 계속 저렇게 완고하게 하면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인정하고 보다 열린 마음으로 임해야 돼요. 그게 정치입니다. 그 정치를 아무나 다 하는 거 같고 아무나 인정입한다고 뭐 바로 입당시켜서 배치달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정치가 안 되는 거예요. 정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다른 전문가들 갑자기 다른 직군에 있던 사람이 들어와서 파란 잠바 입히고 빨간 잠바 입혀서 입당시키고 바로 다 상대방 공격하고 얼마나 웃깁니까? 그게 정치는 그렇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그걸 어떻게 해내느냐 이게 시금석이고 저는 일단 의사들 너무 악마화하지 말고 듣고 그 2,000명이 맞으면 얘기하다가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고 2,000명이 정말 과도했다. 네. 우리 1,500으로 줄이겠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치지 처음부터 답이 있냐고요. 알겠습니다. 그건 한동훈 위원장에게 오로지 맡겨진 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좀 최 교수님 말씀에 뭐 일부 동의하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기관은요. 법과 규정이 준수한 정해진 따라서 그걸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예. 그러니까 유연성이 너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 행정기관의 신뢰성이 그게 담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행정기관이라는 거는 어쨌든 법과 정치권이 만들어준 법과 규정에 따라서 그게 이제 실적으로 이행하는 집행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보건복지부가 강경한 태도는 좀 맞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여기 정치가 개입을 했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은 말하자면 그래 그게 규정은 그렇고 법은 그렇긴 한데 이 민심이 그렇지 않으니 이거 유연하게만 해봅시다라는 게 정치 영역이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그 카드를 꺼내 들었으니까 그래서 특히나 이제 당은 정치를 정부에 전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제 물꼬를 터졌다고 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설명한다면 50보를 양보했는데 한 70보 더 양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50보 양보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죠. 그렇다면 저는 이제 물꼬는 터졌으니까 너무 과도하게 여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당략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자꾸 들여다보면은 국민의힘이 그 숫자를 어떻게 조정하나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어떻게 의사협의회 그 의사라는 단체 쪽과 그 갈등의 진폭을 줄여가면서 접점을 어디까지 찾아낼 것인가 이것만 좀 들여다보면 될 것 같아서 조금 저는 제가 보기에 이번 주 정도가 고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싶은 생각도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 대화협의체의 좀 구체성이나 앞으로 논의돼야 될 내용 같은 것들이 좀 자세하게 정리가 잘 돼서 협상 테이블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총선이 이제 보름여 남았습니다. 선거전 열기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여야의 총선 행보를 다뤄보겠습니다.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유세현장에서 민주당이 발목 잡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반드시 해내겠다. 민주당 심판을 외쳤습니다. 이거 총선 전략상 어떻습니까? 괜찮은 공약입니까? 금융투자소득세 관련되는 인구가 한 1,400만 된다고 그럽니다. 네. 저는 뭐 주식 투자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죠. 정책을 내놓는 거니까 지금 그동안의 이 선거 과정이 워낙 공천에 이제 매몰돼 있었고 서로 상대방을 거의 깎아내리기 바쁜 이런 선거였잖아요. 네. 정책과 공약이 너무 실종됐다. 그런 비판이 일반적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선거 아직 뭐 보름 남았으면 짧다면 짧고 또 길다면 긴 시간이에요. 근데 그동안 이제 어쨌든 정책을 내놓은 거예요. 또 민주당 얘기도 이따 나오겠습니다. 민주당도 무슨 대안을 내놓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무슨 뭐 1인당 25만 원 지급하다 이런 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건 어쨌든 유권자들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찬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각 당이 주장하는 그 강조점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단지 이런 부분들이 이 선거 판세를 완전히 바꾼 정도의 선거판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메가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당이 다 어떤 선거 국면을 관통하는 그런 커다란 이슈를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지금이라도 어느 당이 완전하게 선거판을 갈 수 있는 그 핵심 이슈를 내놓는다면 선거 판세를 압도할 수 있는데 아마 그런 게 나오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한다는 건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은 또 한강벨트를 방문해서 저출생 관련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생 관련해서 중도층 표심을 공략하겠다. 지금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가서는 이제 세 자녀만 가지면 무조건 대학 등록금 다 이제 전액하고
두 자녀줘도 우리가 단계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들이 선거에서 형식적으로는 후보들한테 표를 찍는 형식을 택하지만 사실은 그 시대를 향해서 투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젠다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 선거의 3대 요소로 구도와 인물과 이슈를 꼽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은 구도는 정권 심판론이냐 야당 심판론이냐도 있었고 인물은 지금 각 당 공천에서 누가 더 잘했느냐 저 잘못했느냐 뭐 누가 마지막에 또 후보 바꾸는 모습도 막 볼썽사납게 연출됐습니다만 어쨌든 인물 구도도 마무리됐고 이제 남은 게 이슈인데 지금 제가 최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는 거는 메가 이슈가 없어요. 이른바 메가 아젠다. 흔히 얘기하는 과거처럼 무상급식이라든가 뭐 그다음 한 시대를 흔들었던 뭐 4대강 혹은 경제민주화 이런 거대 담론들이 다 사라지고 이번에는 미시적으로 무슨 뭐 수도권 편입 얘기 나오다가 그것도 쑥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돼버려서 과연 이번이 그러면 시대 정신과 그다음에 뭐 어떤 세대 교체라는 말이 이게 이번 총선에서 유효하냐 이런 질문도 있었단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동훈 위원장도 그 민생 이슈를 꺼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거가 이제 2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여당 입장에서는 국민 삶에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을 던져줘야 돼요. 그래야지 국민들이 여당을 택할 때 필요해서 찍거든요. 야당은 좋아하거나 혹은 싫어해서 판단하는 경우가 있지만 예. 여당은 필요해서 찍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구도를 만들려고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나마 지금 이렇게 던지는 것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 체감에는 와닿긴 한데 이게 과연 총선판을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이슈는 안 돼서 서로가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소구하려는 그런 정책은 꺼내들겠지만 이게 지금 총선판에서 스윙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저는 메가톤급의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양당이 계속 앞으로 꺼내들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뭐 우리가 최소한 이번 회는 한 1점이라도 얻고 넘어가자는 그런 측면에서 받아들여야지 우리가 꼭 이걸 이기겠다고 물량 공세를 퍼붓는 그런 과정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듯 싶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아까 말씀하신 모든 국민에게 25만 원씩 주자, 민생 회복 지원금 주자 이 대목은 메가톤급 이슈가 그것도 역시 될 수 없습니까? 글쎄요. 지난번에 언젠가 기본소득 그 이슈인데 이게 네. 말하자면 근데 이 그런 기본소득 정도의 그런 메가 이슈급으로 끌어올리기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그리고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워낙 많았잖아요. 코로나 국면 때 그 재난지원금도 예. 그렇고 그 맥락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워낙 이런 논의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 부분이 여야가 서로 논쟁하고 쟁투하는데 민주당이 주도권 잡는 그런 이슈인데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워낙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네.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아까 말한 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인정하는 사람은 인정할 것이고 선별적 복지로 이거 왜 또 그 쾌묵은 또 이 보편적 복지에 또 나오냐 해가지고 싫어하는 중도층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도 이 문제는 이번에 같은 경우는 뭐 무상급식이라든지 처음에 나왔을 때 기본소득 문제가 나왔을 때처럼 이 총선판을 완전히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또 이게 집권 여당이 아닌 그렇죠. 지금 그렇죠. 야당 야당이네. 대표 입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이거 13조 원 들어가던데 뭐 이재명 대표는 그랬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다니면서 민생 토론회 하면서 나가는 돈에 비하면 이건 세 발의 피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이건? 사실 그 부분은 또 사실 왜곡이 된 측면도 있어요. 대통령이 뭐 900조, 1000조 얘기했다는데 실질적으로 절반 이상이 다 민간 투자에다가 이게 SOC 인프라 사업이라 야당도 다 동의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프로젝트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13조는 바로 이번에 투입돼야 되지만 이런 것들은 좀 아주 10년, 20년 연차적으로 투입되는 거라 사실 사실관계 맞지 않고 다만 저는 이런 건 있어요. 원래 여당이나 야당이 이제 선거 때가 되면 뭘 이렇게 뭐 국민들에게 이제 말하자면 그 정책을 꺼내놓는데 주로 여당은 감세를 꺼내놓습니다. 세금 좀 감해주겠다는 꺼내고 야당은 소비 진작 혹은 이제 경기 부양을 꺼내 들어요. 근데 이건 전통적인 패턴이긴 한데 예. 이재명 대표가 25만 원씩 했는데 물론 이거는 뭐 예산권이 없는 야당 대표 입장에서는 그냥 약속을 하는 거죠. 예. 실천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 저는 이걸 지적하고 싶어요. 사실 윤석열 정부가 많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지적도 받고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평가도 받고 있지만 어쨌든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긴축 재정하는 정부는 역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우리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되겠다는 아마 정부 철학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그 경기 부양 같은 흔적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총선 관리를 잘하고 있다 예산 측면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국채 발행 안 하고 재정 건전성 유지하겠다는데 턱커덕 야당 대표가 이거 돈 쓰자고 해서 했는데 13조가 많지 않아 보이지만 우리 한 해 총 예산이 그 추경까지 포함해서 700조예요. 큰 돈이죠. 근데 이걸 일시적으로 아무에게나 풀어주자. 전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재명 대표가 조금 이제 요즘에 과도한 자신감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본인의 기본소득 같은 그것을 약간 변형해서 쏟아놓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중도층에 저는 오히려 아주 말하자면 확장적 영향보다는 오히려 더 제한적 영향을 끼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대표가 꼭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온당한 선거 전략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세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 정치를 그렇게 나쁘다고 비판적으로 보고 싶지는 않아요. 나름대로 소비를 진작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뭐 야당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내놓을 수 없다는 말은 동의하기 어려워요. 야당이 만약에 다수 의석이 되면 이걸 법안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당이 만약에 의석을 과반도 안 되고 이 당도 상당히 이제 표차가 있는 이 당이 된다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지금 보세요.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하면서 2년 동안 뭐 많이 한 거 있습니까? 네. 저는 그래서 이건 야당이니까 이런 제안을 했다라는 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말은 동의하기 어려운데 그렇다 해서 이 25만 원씩 민생 회복 지원금 주자는 게 완전히 야당 주도로 선거판을 주도한다.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양당 모두가 구체적으로 좀 체감할 수 있는 공약을 통해서 민심을 공략하겠다. 지금 이런 전략으로 보이는데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감을 보일 수 있을지 그 대목은 좀 의문이긴 합니다. 워낙 중앙 정치에서 예. 국민들에게 신뢰 잃었어요. 양당이 2달 내내 공천 얘기 떠들고 그냥 별 막말 망언 시리즈 나오고 과거 발언까지 소환되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각자의 그 유권자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런 정책 한두 개로 할 시기는 지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미 유권자들은 마음을 정했다. 그런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지금까지 이제 민심의 움직임을 보며 여야 모두 텃밭에서 오히려 좀 고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민주당 상황을 잠시 후에 짚어보기로 하고요. 국민의힘부터 보면 PK 지역, 이른바 낙동강 벨트에서 민주당 후보들에게도 밀리고 있다. 이런 지표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도권 위기론에 집중을 하다가 오히려 이 텃밭에서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이런 우려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거 저는 이 대목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승부수를 던진 거 아닙니까? 중진 험지 재배치라는 카드는 사실 이게 쉬운 카드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거 초반에 꺼내들면서 국민의힘이 국면 전환에도 성공했고 총선의 그 공천에 대해서 국민적인 이목도 집중시키는데 성공했고 또 하나는 그렇게 재배치를 통해서 말하자면 현역 교체율을 낮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공천 혁신을 한 것처럼 비치는 그런 그 약간 효과도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낙동강 벨트 전체적으로 아주 접전이라는 건 아닙니까? 과거 특히나 부산에서도 지금 그렇게 뭐 썩 좋지 않은 그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이거는 만일 중진 재배치한 낙동강 벨트에서 지고 부산에서도 일부 의석을 잃었다. 이거는 공천의 컨셉이 잘못됐다는 평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요. 그래서 이 대목을 아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뭐 잘 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공을 들이고 이제 더 여러 가지 전략 유세도 나가겠지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일 이 중진들이 살아 돌아온다 그러면은 굉장히 국민의힘에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이번 공천에 대한 방향성이 옳았다는 입증하는 사례가 되겠지만 진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나중에 이번 했던 지도부의 후폭풍도 감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점은 매우 좀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낙동강 벨트와 부산에서 원래 우리가 이제 국민의힘의 일당 예견은 73석에서부터 출발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TK와 부산과 강원을 합한 게 73석입니다. 여기는 거의 항상 4분의 3 정도를 이겨왔기 때문에 거의 60석 후반까지 왔다는 걸 전제로 우리가 수도권에서 선전하면 일당이 된다는 논리로 내세우는데 73석에서 흔들려 버리면은 일당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게 논리적 근거가 될 수 있어서 아마 그래서 지도부 입장에서 지금 TK나 PK 쪽에 다시 한번 공을 들인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영남에서의 상수마저 흔들리는 걸 우려한다는 말씀이신데 공천 전략이 실패한 것에서 요인을 찾으셨습니다. 이유를 뭐라고 보세요? 저는 공천 전략도 뭐 공천 전략이겠습니다만 지금 중앙 정치의 변수가 국민의힘이 너무 못해요. 여건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황상무하고 이종섭 변수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지역구에서 지역구 표밭을 갈고 관리를 잘해도 크게 양 후보가 특별히 하자가 있거나 이런 후보가 아닌 다음에는 중앙에서 이른바 공중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공중전에서 계속 밀리면 말이죠. 지역에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거예요. 특히 박빙인 지역구 같은 경우. 낙동강 벨트가 9곳이라고 그러잖아요. 9곳에서 지난 21대 때 5곳을 민주당이 이겼어요. 이번에도 거의 그런 게 재연되지 않을까라는 부담이 있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에게 말이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거기 있는 후보들이 못돼서가 아니라 잘못돼서가 아니고 수도권 왜 갑자기 이렇게 어려워졌습니까? 국민의힘에게. 그렇지 않았었잖아요. 공천 파동이 민주당 막 보도되고 이럴 때는 국민의힘이 압승한다는 전망이 거의 지배적이었어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그러다 3월 들어와서 공천 국면이 가라앉으면서 황상무 변수 나오고 이종섭 변수 나오면서 완전히 판세가 바뀌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론조사가 뭐 있어야지 말씀드리는데 함부로 지지율 얘기하면 안 되니까 말씀 못 하겠고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면 이거는 낙동강 벨트나 수도권 이 박빙하고 비슷한 구조예요, 구조 자체가. 아주 텃밭이라면 관계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호남이나 영남, 대구, TK가 가는데 그게 아닌 낙동강 벨트나 서울, 수도권, 경기 이런 데는 상당히 예민해지는 거거든요. 이슈 하나하나에 유권자들의 반응이 대단히 탄력적입니다. 근데 지금 그런 부분을 지금 국민의힘이나 이 정권 입장에서 잘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인지를 하는데 대책을 못 세우는 건지 아니면 사고 자체가 대단히 경직됐기 때문에 이른바 불통 이미지 때문에 그게 그대로 재현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이 후보 공천보다는 기본적으로 중앙 정치에서 뭔가 이 컨트롤 잘 못하고 있다. 국민들의 일반 보편적 인식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한 비대위원장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영남 지역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고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예방할 계획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다시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요?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길 수 있다. 이겨야 한다. 이거는 전략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희망 상황이고 희망대로고 진짜 이기려면 어떡합니까? 중도층을 빼앗아올 수 있는 실질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또 하나는 우리 지지 기반, 아까 말씀하신 상수 같은 데서는 정말 상수가 움직이지 않는 그 완전한 확고부동한 그런 지지체를 결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거죠. 유능한 장수는 오히려 이제 총을 쏘기 전에 북소리부터 울려서 진영 결집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기를 북돋우고 그다음에 뭔가 이제 말하자면 전열을 정비하는 그런 과정인데 이제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이제 바로 이제 목요일이면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틀 정도 남았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제 이 전에 확고하게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73석에 대한 어떤 그런 말하자면 지지 기반을 다져놓고 가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저는 거기서 도태우 후보라든가 이렇게 생각하진 않고 어떤 게 있냐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은 그동안 이렇게 비대위원장으로 와서 영입돼서 활동을 했지만 보수의 적장자 같은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위기 상황에 말하자면 대중적 팬덤 인기가 높은 사람을 갖다 놓고 뭔가 이 상황을 돌파하라 그런 얘기였잖아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만나서 어떤 메시지가 나와서 어떤 한동훈 위원장도 보수의 적장자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 그러면은 더 안정감이 있어지겠죠. 그리고 지지층 직결이라든가 그다음에 확장성은 제가 모르겠으나 최소한 TK나 PK에서는 그래 한동훈은 총선 이후에도 우리 지도자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후광 효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대구 경북에 공을 들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만나나 생각을 하고 그 부차적인 요인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노태우 후보라든가 이제 혹시 있을 수 있는 무소속 출마자들의 영향력도 좀 제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도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저는 빠른 시간 내에 이제 그 TK나 PK에 대한 어떤 지지세 결집 맞춰놓고 그다음에 저는 무조건 수도권하고 중원 쪽에서 승부를 볼 것을 봐요. 아무리 거기가 이제 하더라도 의석수가 서울이 수도권이 122석 아닙니까? 여기서 승부를 걸 수 밖에 없다고 보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층 결집에 있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것도 한 가지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건데 시간이 이제 얼마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하고 그다음에 수도권까지 공략을 하려면 뭐가 이렇게 뾰족히 보이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여당 입장은 툴이 많잖아요. 말하자면 이제 쓸 수 있는 카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까지 저도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그러니까 너무 이재명 대표만 공격하는 걸로 말하자면 공격의 수위를 너무 이렇게 높여놨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권투 선수가 권투할 때도 한 손 쓰는 것보다 양손 쓰는 게 상대방이 방어하기 훨씬 어렵거든요. 어디서 주먹이 날라올지 모르니까 그렇게 좀 혼합 전략을 썼어야 하는데 너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치 민생을 꺼내니까 이게 뭔가 선거에 앞두고 급해지니까 민생 꺼내는 거 아니야. 그래서 조금 저는 이제 2월 초라든가 2월 말이라든가 3월 초쯤으로 그때 캠페인을 약간 좀 전환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은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이라도 그렇게 전환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다자녀에게 대학 입학금 다 준다든가 매일매일 하나하나씩 정말 체감적으로 와닿는 거를 꺼내서 우리는 약속에는 실천할 수 있습니다라는 여당의 힘을 보여준다면 필요해서 찍는 사람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도 수도권에서는 좀 큰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교수님은 아까 국민의힘이 영남에서도 고전하는 이유에 이종섭 이슈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민심이 회복되는 조짐을 만약에 보이지 않게 된다면 이 대사 임명을 철회하는 것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세요? 아니 원래는 철회해야 되겠죠. 선거에서 이기려면. 그리고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서 이종섭 대사건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애매한 말씀이긴 합니다만 많은 유권자들이 꼭 그렇게 핵심 피의자를 임명했어야 되겠어? 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고요. 아무리 절차가 문제가 없다고 얘기해봐야 그건 정부의 강변인 것이고 유권자들의 그 선거에 관련된 인식이잖아요. 현 정권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선거에 반영되는 거 아닙니까? 총선거니까 더군다나 이른바 회고적 투표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중산층에 맞는 정책을 국민들에게 부합한 정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도움이 되겠죠,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갑자기 선거판이 거의 이게 지금 됐느냐를 봐야죠, 국민이. 그래서 이종섭 대사건은 어떻게든 전 지명 철회하거나 이종섭 대사가 자진 사퇴하면은 분위기 바뀔 수 있다고 봐요. 아마 절대로 민주당은 그걸 바라지 않겠죠. 좀 바라지 않을 거라고 봐요. 말은 그렇게 합니다만 민주당으로서 큰일 나는 거죠. 만약 이종섭 대사 임명 철회하고 막 이러면 야 이거 선거 지겠다 민주당이 이럴 텐데 지금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린다면은 지금까지 정부의 또는 정권의 행태로 미뤄볼 때
이대로 갈 것 같아요. 그런 선거는 대단히 어려워진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럼 2대4 지명 철회 이거는 아까 우리가 언급했던 메가톤급 이슈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메가톤급 이슈라기보다는 선거판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그 수단이 국민의힘에게 마지막 수단일 거예요. 그게 없다면 바꿀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아무리 민생 관련 이슈를 내놓는다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이슈가 뭐가 나올겠냐고요, 지금. 그게 나온다면 완전히 바꿀 수 있죠. 이 해결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도 정치는 생물이니까 저도 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뭐 대통령실이 아무리 이유가 옳고 그다음에 상대국에 대한 외교 결례고 하는 그런 이유를 들더라도 사람은 절박하면 뭐라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물에 빠진 사람은 헤엄을 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저는 어떤 형태로든 이제 무언가 더 절박심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데 뭐 한동훈 위원장이 다시 한번 건의하는 방식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당정이 이제는 뭐 이제 충돌한다고 이제 뭐 윤한 갈등이다 이건보다도 이제부터 충돌한다 그러면 윤당 갈등이에요. 어떻게 윤석열 한동훈의 갈등이겠습니까? 이건 당과 대통령의 갈등인 거지. 예. 당과 대통령의 운명 공동체라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절체절명적인 어떤 그런 위기의식을 갖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본다면은 저는 뭐 어떤 카드라도 검토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선거에서 앉아서 가만히 패배를 받아들일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민생 카드도 꺼내고 제가 그랬잖아요. 혼합 전략을 써야 한다고. 한쪽으로 민생에 대한 카드를 계속 꺼내고 또 한쪽에서는 정치적으로 국민들에게 눈을 사로잡을 수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국정운영 방향이 바뀌었습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카드들 꺼내들어야죠. 예. 그렇지 않고서 가만히 앉아서 그냥 그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17일 정도 남았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저도 예견하기는 어렵죠. 우리가 알겠습니다. 시험 공부할 때 이거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지만 공부해야 되잖아요. 이건 필수거든요. 예. 이거 민생 정책 내놓고 그런 핵심이 출제될 것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게 이준석 변수예요. 근데 이걸 놔도 자꾸만 문제 안 나올 것 같은 거 확인해야 되긴 한다. 그러면 그 시험 점수가 나쁘게 나올 수밖에 없죠. 예, 지금 시험 전략이 잘못된 거예요? 전혀 잘못하고 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공천 파동을 이제 넘어가는 듯이 보였는데 부동산 투기와 재산 허위 신고 의혹이 불거진 이영선 세종갑 후보의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커질 수 있다. 당에서는 이렇게 판단하고 빠르게 조치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민주당이 손빠르게 대응한 거예요. 이런 게 잘한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게 또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될 것이고 게다가 이게 뭐 열채를 갖고 있다며요. 아파트와 오피스텔 합쳐서 그리고 뭐 38억의 부동산 뭐 시가라고 그러나 뭐 그런데 지금 빚은 뭐 37억. 이게 그것도 그건 건데 이제 선관위에 이제 할 해놓고 것과 당에다가 이제 신고하는 허위신고한 것과 거예요. 너무 이제 차이가 있으니까 이거는 뭐 그 부분에 도저히 대해서. 받아들일 예. 수 없는 건데 공천 취소해서 이건 이미 후보 등록 이후의 일이니까 후보를 낼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한속 1호도 괜찮다라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말인데 그건 잘 조치한 것 같아요. 발빠르게 대응했다고 보는데 단지 이게 물론 허위 신고한 거를 나중에 알았다는 건데 처음부터 이걸 좀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당내에 존재하지 않는가. 여야 공이 말이죠. 공천이 워낙 이번에 많은 문제를 낳았기 때문에 그런 씁쓸함은 있습니다. 예. 이제 결국에는 후보 검증에는 실패한 결과인데 그렇죠. 오늘 아침에 다른 인터뷰 하신 거 보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새로운 미래의 김종민 후보만 득보게 생겼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미래에 김종인 후보가 새로운 미래가 생겼다. 이렇게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렸는데 예. 어쨌든 그 변수가 생긴 건 맞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지난 선거 때 민주당 후보가 53%를 득표한 곳이에요. 그러면 절반 과반 이상의 민주당 지지세가 있었다는 곳인데 그럼 이분들은 지금 갈곳 잃은 표심이 돼버렸잖아요. 네. 후보 등록은 철회했지만 실제로 용지에는 찍혀는 있어요. 물론 거기에는 이제 후보 사퇴라고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변수는 없겠으나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약간 좀 여기를 들여다볼 거는 예. 그럼 이제 그 민주당을 탈당한 김종민 후보와 민주당은 국민의힘 후보가 있는데 예. 그럼 이게 잘못하면 어느 쪽의 비호감이냐를 보여주는 투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싫은데 민주당 입장에서 민주당 지지자 입장에서는 근데 어느 한쪽을 선택한다 그러면은 선택당하지 않은 쪽은 거기서 더 싫은 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저는 여기에 가장 변수는 투표율이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이 그나마 투표장에 비례대표를 찍으러 가서 선택을 할 거냐 예. 아니면 아예 투표장을 가지 않을 것이냐. 저는 이 세종갑에는 이게 변수가 될 것 같아서 참 새롭게 또 하나의 떠오른 변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유세에 들어가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좀 거세지고 논란도 그래서 잇따르고 있는데 주말 유세 때 나왔던 발언을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경기도는 1,400만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분도를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 재정에 대한 대책 없이 분도를 즉시 시행하면 여러분은 강원 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대표는 경기도보다 강원도가 못한 곳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건
대단히 오만하고 사리에도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강원도 비하 발언이라는 논란이 커지자 이 대표도 본의가 아니었다. 즉각적으로 유감을 표했습니다. 지역 민심에 미칠 영향, 파장은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안 좋겠죠. 뭐 사과했다 하더라도 지금 선거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모든 발언들이 자꾸만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는 발언들은, 문제적 발언들은 유권자들에게 각인될 겁니다. 아마 정당 정체성이 확고한 유권자들이 아닌 다음에는 스윙 보터들에게는 상당히 영향이 있다고 봐요. 예. 발빠르게 이제 사과를 했으니까, 유감을 표명했으니까 뭐 가라앉겠습니다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여야 다 마찬가지입니다. 후보들도 그렇고 특히 중앙 정치에서 이 선거를 주도하는 이 지도자, 이른바 지도급들이, 네. 당의 지도부들이 발언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결정적으로 판세를 좌우할 수 있어요.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뭐 탄핵 얘기도 나오고 조국 대표도 그렇고 말이죠. 그다음에 3분의 200석 얻으면은 뭐 탄핵은 아니더라도 개헌할 수 있다. 그래서 대통령 임기를 중단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이건 상당히 중도층들에게는 거부감이 생길 수 있는 발언들이에요. 이런 발언들은 별로 선거의 전략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람직한 발언들도 아니고 예. 정치를 너무 적대적으로 몰고 가는 것 같아서 상당히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가 지난주 금요일 유세 과정에서도 정부의 대중국 외교를 비판하면서 중국에도 시에시에, 대만에도 시에시에 하면 된다. 이 부분을 지금 국민의힘은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뭐 장점 중에 하나는 사이다 발언이다라고 하지만 이런 국면에서는 굉장히 지금 위태위태하게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진짜 이재명 대표가 최근 보면은 좀 자신감이 올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과도한 자신감은 꼭 화를 부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 요즘에 이렇게 하는 행동을 보면 축구 경기에서 우리가 흔히 공격을 잘하는 팀을 닭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닥치고 공격. 근데 닭공은 축구는 재미있게 만들지 몰라도 정치는 저품격을 만듭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전방위적으로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특히나 강원도 이런 발언들은요. 이재명 대표의 내재적인 마음속에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못 사는 돈으로 너희들 편이 될 거야 말 거야. 이렇게 어떤 차별과 갈라치기가 있다는 건 정치 지도자로서 정말 이거는 가져서는 안 될 자세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또 하나 문제고 중국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라면 최소한 좀 넓은 식견을 가져야지. 그러면 전 세계 190 몇 개국에 다 고맙다고 하고 다니면 우리나라 외교가 성공이 됩니까? 경제가 다 이루어집니까? 특히나 양안 문제는 우리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만약 거기서 분쟁이 발발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주한미군이 글로 이동하거든요. 네. 그럼 이런 것들은 굉장히 국제정세에 대한 다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여기 좋은 얘기하고 저기 좋은 얘기하고 물론 이재명 대표가 정부의 어떤 말하자면 가치 외교 혹은 외교적 우리가 명확성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전략적 명확성을 비난하기 위해서 한 건 알아요. 그렇다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정치는 국경에서 멈춘다고 했는데 우리 국격에 맞는 외교조차 이렇게 폄하한다 그러면 저는 이건 제1야당 대표로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열광이 있는 곳엔 꼭 과열이 있습니다. 항상 이런 이면의 그림자가 있다는 걸 생각하고 지금 최 교수님 좋은 말 주셨는데 이제부터 말 실수하면은 이건 치명적일 수도 있다는 거. 특히나 제1야당 대표 간판이 이렇게 실수해버리면은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야 앉아서 손님 실수로 정말 과반 얻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이 아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전통 지지층에서의 이탈을 우려하고 있다. 이거 앞서 저희가 짚었었는데 민주당도 텃밭인 호남에서의 결집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국 혁신당의 돌풍이 거세다 보니까 민주당도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민주당에서의 호남 민심은 어떻게 읽고 계세요? 그러니까 워낙 호남은 지금 반윤석열 정서가 강해요. 근데 이재명 대표도 반윤석열이지만 조국 대표만큼 강하지 않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이제 완전히 반윤석열에 주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호남 유권자들의 표심이 글로 보이는 것 같아요. 예. 민주당으로서는 우군은 우군인데 이거 아군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좀 비례대표가 더불어민주연합에 갈 게 글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럼 지역구야 민주당 찍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비명 친문들의 유권자들이 뭔가 민주당을 이탈하려 했던 유권자들 잡아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조국 혁신당이. 근데 이제 더불어민주연합의 갈표가 이제 조국 혁신당이 가게 되면 나중에 그래서 한 진영을 형성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조국 혁신당의 이 돌풍이 그야말로 표로 그대로 연결될지. 그게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관건인데 제가 볼 때 상당히 결집력은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확장되거나 이러지 않을 거긴 한데 나름대로 상당한 응집력을 보이지 않을까 끝까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민주당이 좀 잘 싸워줬으면 좋겠는데 대안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걸 잘 못하고 있어서 답답하다. 잘 싸울 것 같은 조국 혁신당으로 마음이 간다. 지금 호남에서도 상당히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 조국 혁신당이 이제 각 당에 놓고 보면은 다 손이 다 있어요. 민주당에서는 뭐가 손해냐 그러면은 지지자들의 이탈과 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가장 아픈 대목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의 자매정당이
국민의 미래가 예. 지금 수도권 같은 데서는 지금 민주당 비례연합과 조국 신당이 양쪽으로 포위되어 있는 형국이 돼버렸어요. 그다음에 제3지대, 개혁신당이나 새로운 미래 입장에서는 반명, 그다음에 반윤을 기초로 내걸었는데 그거를 대체제로서 조국 신당이 다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3당 공이 지금 여기에서 조국 신당이 다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 예. 저는 최대치 반영됐다는 말씀에 동의하고 다만 이제 여기 비례대표 순번 앞쪽에 국회의원 배지 달아도 곧 배지가 떨어질 수 있는 위기에 있는 분들이 앞순번에 많이 배치가 됐어요. 그 점은 제가 보기에 투표일이 가까워갈수록 중도층한테 보여주는 데는 조금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곧 대의민주주의를 실행함에 있어서 곧 배지가 떨어지고 다른 사람이 이걸 순위를 이어받는 게 옳은가라는 본원적 질문을 하게 된다면은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투표 날까지의 중도 확장에는 좀 걸림돌이 되지만 분명한 건 지금 모든 정당에 조국 신당이 다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조국 혁신당의 비례 명단이 나오고 난 뒤에 이제 여론조사 되는 네. 것들은 이번 주에 이제 많이 나오게 될 텐데 그 지표를 보면 또 확인이 될 텐데 어떻게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칠까요, 앞으로? 글쎄요, 조국 혁신당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뭐 큰 의미가 있겠어요? 뭐 범죄 혐의가 있고 나중에 배지가 떨어지더라도 일단 지지하고 본다는 쪽이 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정당의 정체성이 대단히 강한 유권자들입니다. 예. 그런 범죄 혐의나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 그 아랑곳하지 않는 유권자들이기 때문에 그거 나온다 여론조사 나와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이번 선거가 아직 보름 남았습니다만 전체 선거를 관통하는 거는 뭔가 선거 공약이나 정책이 아니라 상대를 악마화하고 끌어내리는 전형적인 적대적 공생이에요. 이제 우리 정당이 이제 지지율이 낮아서 질 것 같은데 상대방이 또 한 건을 해줘요. 도와주는 거예요, 또. 그럼 저쪽 정당도 지지율이 떨어져서 질 것 같은 이쪽이 또 한 건을 해주고 서로 도와주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서로 도와주는 정치. 이게 반사이익의 정치인데 이런 정치를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적대적 공생 이게 너무 싫어서 국민들이 제3지대가 처음에 출연했을 때 굉장히 지지를 많이 보냈었는데 결국에는 총선 앞두고는 결국에는 또 이렇게 양 집단으로 결집하게 되는 모양새가 된 거잖아요. 바람직하진 않지만 수혜자는 한 명 생겼죠. 조국 신당이라는. 바람직하진 않지만 그렇게 해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 어려운 다당제를 이런 식으로 해냈다는 세간의 평가가 그래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이거 드릴게요. 이제 다자구도가 형성이 된 곳이 전국 254개 지역구 가운데 131개 지역구인데 두 분이 보시기에 제3지대 돌풍이 여기서만큼은 좀 주목할 만하겠다 한 곳 집어주시면요. 그래서 뭐 아까 뭐 새로운 미래 말씀하셨잖아요. 김종민 세종갑? 의원 세종갑은 지난 총선 때 세종갑을 다 민주당이 이겼던 예.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쨌든 민주당 후보가 사퇴했으니까 김정민 후보에게 상당한 그 기회가 생겼죠. 그건 새로운 미래가 제3지대니까. 그리고 그 밖에 새로운 미래가 이렇게 선전할 수 있는데 눈에 잘 띄지 않아요. 제가 솔직히. 아까 말씀처럼 처음에 상당히 기대를 걸었잖아요. 예. 양대 거대 정당의 이른바 적대 정치에 대한 여러 가지 반감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낙연과 이준석 이분들이 서로 약간 정치적 배경은 다르지만 통합하면서 뭔가 이뤄낼 수 있었다고요. 근데 일각에서는 뭐 이준석 대표가 이낙연 대표와 같이 결합했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졌다. 저는 거긴 전혀 동의하지 않고 서로 약간 다른 세력들이 모여서 하나의 시너지를 내는 게 제3지대였거든요. 근데 그걸 못 해냈어요. 예. 저는 그게 한계였고 결국 유권자들은 양대 진영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어떤 지역? 저도 지역구는 이제 새로운 미래는 김종민 의원 지역과 좀 부상할 것 같고 네. 하나 또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이준석 대표와 붙어 있는데 예. 이분이 워낙 여기가 좀 그 지역 관리가 잘 돼 있다고 들어서 혹시나 저는 뭐 그 이준석 대표까지 결합된 영향력이 마지막에 좀 바람이 있다면 거기 정도는 조금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은데 나머지는 사실은 이낙연 대표가 광주에서 지금 선전하고는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들어서 지역구에서는 눈여겨볼 만한 곳이 별로 많지 않는 게 제3지대 현실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마스터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